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양성 임팩트 연구소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성지은 박사님의 이 뜨겁고 열정적인 발표 이후에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여성 역량의 재해석과 과제라는 아주 어려운 발제를 맡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의 답을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떤 시대가 새로운 시대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여성 역량도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데 이 세계에 대한 논의를 하자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포럼을 비롯해서 가장 많은 포럼에서 다루어지고 캐치프레이즈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떤 게 노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뉴노멀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뉴노멀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의 어려움이 더 심화되기도 하고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기도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현실은 비대면 서비스의 비약적 확장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국제화 시대라고 하고 더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필요 없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초기화됐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늘길이 막혔죠. 그리고 해외 교류가 제한적이 되면서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함께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던 로컬 혁신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전면 재편이 필요해졌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자주 활용하시는 쿠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는 큰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들 뒤에 있는 이것들을 기반하고 서포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케어 서비스들이 또 한편으로는 축소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송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고 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버이츠가 무엇인지 쿠팡이츠가 무엇이고 플랫폼 노동이 무엇인지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고 종합 일간지에서 가장 큰 화두로 다루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면 및 접촉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기회가 줄어드는 세대가 됐습니다. 대면 서비스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 있습니다. 특히 육아라든가 돌봄 그리고 환우들의 이야기 그리고 노인, 우리 사회같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면서 서비스 자체의 아주 코어한 부분이 대면인 경우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정말 재난으로 인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기계와 자동화로 인해서 많은 위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없어져 간다는 그런 위기 그리고 경고의 보이스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던 것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감염병 논리로 인해서 갑자기 더 심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자동화 기계화가 필요하고 이 노동력을 다 우리가 기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갑자기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무엇이고 위기가 무엇이고 기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I를 이야기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는 최근에는 이 다양성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해야 새로운 시대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죠. AI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AI 초연결 시대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중요해집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고 데이터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AI가 하지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노력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기계가 관리해주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관리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역량이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역량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역량을 발견하는 것, 역량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HR을 아실 거예요.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뽑는 것이 예전에 인사팀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 뽑고 평가하는 것만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리모트 근무가 많아지고 원격 근무가 많아지는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 더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내가 눈앞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사가 어떻게 자신의 부하 직원이 일하는 것의 퍼포먼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카운트하고 그것이 좋은 성과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관계성이 약화되는 비대면의 시대에 이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측이 되어야 하고, 이 오가니제이션 자체, 이 조직 자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노동 유연화 시대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에서 재무라든가 제표라는 부분에서 소외되고 인사라든가 교육 부분에 집중화되었던 여성들이 갖게 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은 늘 있었던 거죠. 늘 사회는 다양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다양성의 시대가 왜 더 중요해졌냐? 혐오가 남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자원이 줄어들고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위기가 더 대두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의 갈등을 관리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내재화한 상태로 그것을 혐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갈등 관리 상황에서 누가 나서야 될까요? 갈등에서 피해자로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 갈등은 서로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로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앞서 황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젠더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사회에서 젠더 관점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두 가지의 커다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주류하고 하나는 젠더 혁신입니다. 성주류화는 말 그대로 젠더 메인스트리밍입니다. 성불평등이라든가 성적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젠더 혁신이죠. 젠더 혁신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로 젠더 관점에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서 젠더 관점을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인데요. 아까 성 박사님도 불편하셨던 바로 그 지점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도구에서 끝나야 하는 것인가? 젠더를 진짜 주체로 내세워서 젠더를 가지고 사회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움직임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역량의 재해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성 역량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남성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역량이 최대화되는 것. 각자의 역량이 구조적인 문제로 가로막히지 않고 각자의 문제가 자신의 상처라든가 다른 사람의 억압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빙랩에 있는 여성 역량, 여성 중에서 역량을 개발하신 분들의 사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례들이 굉장히 겹치긴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역량 관점에서 좀 재발견해보려고 했습니다. 성대골 에너지 달인마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미디어에서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김소영 대표님께서 주도가 되시고 마을에서 소위 말하는 정말 살아있는 연구실로 마을의 에너지, 자원 체계를 바꾸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실제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여성의 역량,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인 김소영 대표님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비용의 직접적인 절감보다는 국가의 지원 정책 그리고 보조금 제도를 정말 구조적으로 파악하시고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똑똑한 결합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왜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만 해야 되고 시장 경제에서는 주류에 나타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시장 경제 구조에서 여성들이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야 할지 그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뉴딜 일자리가 AI 뉴딜, 그린 뉴딜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뉴딜에서 여성들이 진짜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은 늘 대안적인 것만 해야 되고 여성들은 왜 주변문화된 것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리더로서 끌어낸 것이 이 여성이라는 점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대골 에너지 마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론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에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텀블러를 쓴다던가 빨대를 쓰지 않는 것도 모두 이 에코적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태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에코페미니즘은 인간과 자연, 여성과 남성의 분리와 대립을 벗어나서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생태주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쉬운 단어를 한번 제시해 볼 거예요. 살림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살림을 하고요. 엄마도 살림하고 아빠도 살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림이죠.
그동안 여성에게 필연적으로 그리고 의무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살림의 의무였는데 사실 이 살림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언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살림이라는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손살림, 우리가 수공예의 가치가 지금처럼 높아졌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만들었던 투박했던 것보다는 규격화되고 아주 팬시하게 잘 나온 공장제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핸드메이드, 유일무이한 하나의 크래프트가 아주 크게 부가가치로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돌봄이죠. 사람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소거법을 해 나갔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바로 이 살림의 영역입니다. 왜 생태적 접근에서 여성들이 부각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위계적인 체계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생태적인 것이 좋다고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왜 나쁘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통해서 자원을 소비만 하는 것과 대응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하고 리사이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재생산적인 관계, 자연과 인간이 맺는 재생산적인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다시 환원시켜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배구조를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과제로 간다. 이렇게 대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권력관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화합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이 페미니즘의 운동 그리고 여성들의 운동이 바로 이 환경의 운동과 결합점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성대골 에너지 마을의 이 에너지 자원 순환 운동이 이러한 여성주의적인 생태적인 그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사회구조 생산과 소비의 이분법적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가부장제라든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을 강조하고 사람 사이의 착취라든가 지배를 강조하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생태주의를 지향하고 화합을 지향하는 여성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방법적인 면에서도 저는 여성들의 역량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모두에서 굉장히 크게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이 바로 구술사 연구입니다. 구술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예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구성주의적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안에 이미 진실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야불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수다가 바로 연구가 될 수 있고 이 연구가 바로 수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구술사적인 접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예전에는 이것이 공식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열몇 살 때 끌려가서 당했던 일을 일관되게 서술을 내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하는 그 증명의 방법을 채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21세기에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국경선을 넘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굉장히 파편적으로 기억하지만 우리가 그 파편의 조각을 모아서 정말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민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스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조사제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도구로 분석하는 것보다 더 큰 진실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구술의 역사에 있다는 것이고 이 증언을 체록하는 그 현장에 늘 여성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 사회 문제를 재발견하고 재정의하는 이 중심에 여성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의 영역보다는 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여성이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적극적인 사례 수집, 이 사례 수집자로서 여성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빙랩에서 코디네이터로서 혹은 커뮤니케이터로서 여성들이 이 구술사의 방법론을 가지고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여성 연구자들이 선을 넘었다라는 아주 도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여성 연구자들이 먼저 사회적인 편견과 제약을 넘었고 인생의 통과 의례들, 결혼, 출산, 육아 같은 이런 선을 또 넘었죠. 그리고 유리천장이라는 이 선을 또 넘었고 무엇보다도 영토적인 경계,
물리적인 이 선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유연함, 선을 넘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빙랩 분야에서 그럼 이 선을 넘은 여성들, 이 방법론적으로 이 코디네이터를 해왔던 여성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도 해보고 이분들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회자가 되시는 서정주 온랩 코디네이터님을 소개합니다. 지속 가능한 부캐 활동이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요즘에 이제 둘째 이모 김다비부터 시작해서 각광받는 것이 바로 이 부캐 활동이죠. 본캐보다 더 잘 나가는 부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본업과 리빙랩 간의 결합도가 높아서 시너지가 잘 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환경 연구자도 아니고 이분이 에너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이분이 하시는 본업, 지역 기반의 활동과 지금 하고 있는 리빙랩 활동이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전업으로 리빙랩 활동이나 정책 분야에 나오지 않은 여성들이 더 많은 부캐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가족 양립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분들의 시간 빈곤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여성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류 활동에서 문화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에 두고 싶습니다. 나우 콘서트를 주최하신다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혁신이 일어나게 한다는 접근은 서정주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멋진 언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술사 작업에 대해서 성지은 박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리빙랩 사례를 발굴하고 이론화하는 일도 하시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연구의 영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뉴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리빙랩의 성과를 확산하고 가시화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나와 있지만 리빙랩 야부리 유튜브 콘텐츠를 확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엄청 멋있게 구술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야부리가 곧 그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자원이 필요한 사례를 공공으로 연결해 주시고 공공이 진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의미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여성 연구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생태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인간과 자연 간의 위계를 해소하는 것 모두 여성들만이 가능한 일 혹은 여성과 함께하는 남성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완주에서는 로컬푸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산물을 중간 상인들이 구입해와서 지역시장에 공급하는 형태의 기존의 그 서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완주에서는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 귀농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조직화를 먼저 했고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팔까라는 문제보다는 누가 이 농작물을 만들고 누가 농작물을 가장 팔고 싶어 하는지에 집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김효진 사무국장님이 있었죠. 이분에 대한 얘기는 야부리 콘텐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성혁신가가 이렇게 현장과의 밀착력이 높은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맥락적으로 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의 문제 그리고 자연의 문제 그리고 소비에서 제외된 사람들 생산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강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현장을 넘어서 이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과기정통부 사무관 박지인 인데요. 이분이 한 말씀 중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게 현장에서 진행되어 온 리빙랩이 더 잘 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정책의 자세입니다. 그동안 정책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확산까지 모두 정책화하려고 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시민이 그 기획되고 집행되고 평가되는 그 정책에서 대상을 머물지 않습니다. 기획과 그리고 이 문제 해결 그리고 마지막에 확산과 평가까지 모두 시민들이 함께하고요. 정책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책의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행정가고 공무원이겠죠. 이 공무원들 이미 절반 이상이 여성이 됐다고 하는데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공무원으로서의 자신과 결합시켰을 때 저는 이게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보자면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흥해주고 지원해주면서도 또 동시에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아직 사회가 가지 못하는 부분은 계획도 하고 선도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 분야에서 여성 리더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빙랩 분야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미디어에서 접하는 사례인데 김미영 대표님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엄마의 문제, 위대한 엄마라는 내러티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의 이 접근 방식을 소개해보고 싶어요. 개인의 문제인식에서 시작해서 혁신적인 해결 방법으로 가고, 이분은 본인이 어플을 코딩을 했고 본인이 실제로 기계를 수입해오는 아주 적극적인 문제 해결했죠. 그리고 구조를 바꿔냈습니다. 현장의 사례가 구조를 바꿔내고 법을 바꾸는 데까지 못 갔기 때문에 현장 사례로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우리 일형 당뇨 환우의 사례는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법이 바뀌는 이 리빙랩의 아주 끝까지의 프로세스를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계라고 하죠. 그릿이라고 하는 이 지치지 않는 이 여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김미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본인이 단련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성들이 사회 현장에서 많이 소외도 되고 배제가 되면서 한두 번의 실패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여성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성을 위한 리빙랩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돌봄 노동 분야. 돌봄 노동 분야는 여성들이 해왔던 일이고 또 지금도 이것이 시장화가 된 후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노동 분야입니다. 자, 우리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봄에 대해서 값이 치러지면 그 돈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돌봄 노동자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알려진 사례가 우리가 소위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타가를 해주시는 분을 구하려고 해도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분들이 이제는 드디어 본인의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의 영역에서 그동안 이 돌봄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외가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봐주는 사람과 그리고 돌봄을 실제로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재활을 사는 사람이 모두 따로 있다는 아주 특징적인 서비스 구조인데요. 이때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경험이 교환되기 때문에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이 돌봄 노동 분야,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집중하된 이 돌봄 노동의 시장을 개선할 수 있죠. 가격도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해 줄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지를 가시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회화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감당했어야 하는 돌봄의 영역을 우리가 점점 더 공공화하고 공공이 이 부분에 자원을 집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돌봄 분야의 혁신 사례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잘한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관에 가야지만 아동을 돌볼 수 있었는데 잘한다 같은 경우에는 놀이치료를 전공한 대학생들 그리고 아동 심리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실제로 아동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돌봄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연결해 줘야 될지 공공도 몰랐고 시장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 창업가들이 해냈습니다. 놀이와 배움 분야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당 같은 경우 그리고 잭과 가가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팬시하고 좋은 교육기관을 만들어도 아이들이 오지 않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찾아가자는 발상을 누가 했을까요? 아이를 실제로 키워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해낸 겁니다. 지금 이미 스타트업 그리고 소셜벤처 쪽에서 이런 돌봄 관련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리빙랩 사례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인터넷 공간의 재구성, 여기에도 여성들이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로 호명이 되어 왔어요. 왜 여성들에게 혐오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냐, 여성들과 관련해서 너무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성들은 자신이 어떻게 표현되게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런 행사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인터넷 공간과 젠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우리가 이 혁신, 인터넷 공간과 관련된 혁신에서도 여성들이 주체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활동의 재구성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요. 많은 배움의 공간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마을 도서관, 이쪽의 혁신에도 여성들이 중심에 있고요. 또 놀세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놀이터 있는 그 지역,
그 부분을 이제 역세권 하듯이 놀세권이라고 불러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지도로 만들어내고 진짜 학부모들이 원하는, 진짜 양육자들이 원하는 놀이와 관련된 지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간의 혁신도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지 어린이 미술관에 투자한다던가 동네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게 된 놀이터를 발굴해내고 혁신해내는 C 프로그램이라는 여성 스타트업인데요. 이 소셜벤처 그리고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있는 루트 임팩트 같은 경우도 소셜 쪽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아까 로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로컬이 부글부글한 에너지로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도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발전들에 있어서 마을에 뿌리를 내린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풀뿌리 경제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마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크게 보면 위계 구조의 재구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의 미래라든가 마을의 진화 같은 책에서 보면 이 중심 사례에서는 실제로 그 공간에서 숨쉬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쩔 땐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리빙 분야에도 젠더 이슈는 계속 있습니다. 네. 저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발표자, 토론자가 모두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뭐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례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토론회를 가서도 심지어 남성분들이 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성의 문제겠죠. 저는 이 부분이 꼭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질적인 다양성 부족 문제는 모두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 연구소 이름도 다양성 임팩트 연구소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성지은 박사님이 더 많은 여성 리더를 발굴해 주시고 리빙랩 분야에 더 많은 멋진 언니들이 리빙랩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 영역에 나간다면 차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해 봅니다. 리빙랩 분야의 젠더 이슈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이 먼저 해결하고 구조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불평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디네이터라든가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의사결정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기회를 연결해 주지만 진짜 기회에 제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여성들이 너무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된 포지션에 머물지 않았나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것은 공공에서 지표화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영역입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를 할 때도 여성들이 임팩트 투자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리빙랩 분야가 사업화되고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전업화될 수 있는 큰 사업 구조로 갈 때 여성들이 정작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과 보조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에서 아까 제가 부캐 이야기를 일부러 했는데 그 일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과 함께하는 여성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단초는 여성들이 발견했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는 그 업으로 삼는 부분에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리빙랩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양식에 있어서 부캐 활동 같은 지속 가능한 의미 있는 다른 일을 함께하는 여성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리빙랩 언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리빙랩 분야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MZ세대들이 사회 문제에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갈등적인 구조에 머물지 않고 또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해요. 저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싫어하는 그 권위적인 위계 구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을 소개해주고 리빙랩이라는 필드, 이 판을 소개해주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젠더 문제와 리빙랩 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와 리빙랩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꼬집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에는 말했던 것처럼 내용 영역에서
사회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환경 문제라든가 그리고 생태적인 문제, 돌봄의 문제, 이런 아픈 사람의 문제, 노인의 문제를 여성들이 그동안 감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여성적인 말하기, 여성적인 글쓰기, 그리고 여성들이 해왔던 이 방법론, 구술사 같은 이런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여성들의 역량을, 능력을 충분히 사회가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리빙랩의 현장에서, 모든 리빙랩 그리고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